보통 이제 첨단 기술로 모든 다른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사실 환상입니다. 한국 대 일본, 이것도 항상 놔두는 떡밥인데, 한국과 일본은 노는 물이 다릅니다. 진짜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하면은 전초전은 한국에서 먼저 타오를 수도 있다. 이게 3차 세계대전까지 확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똑똑 지식배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쟁사와 과학기술의 창으로 여러분께 복잡한 현실을 이해시켜드리는 최승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사람들이 현대전을 생각하면은 첨단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러우 전쟁을 보면 세계대전이나 볼 법한 참호전으로 전개되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양쪽이 고착된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처절한 과거 1차 세계대전에서나 보던 참호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의도된 건 아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기동전, 스피디하게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런 러시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군이 대규모의 공수부대를 키이우에 투입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먼저 제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군의 강력한 기갑부대들이 종신 깊게 확 침투해갖고 금방 끝나나 싶었는데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쉽게 흘러가지가 않았죠. 실제로 러시아도 이번 전쟁 시작할 때는 대대 전투단이라는 편제를 대거 썼습니다. 대대 전투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병력이 한 1000명 되는 규모인데요. 이 안에는 전차가 한 1개 중대, 그리고 기계화 보병이 한 3개 중대, 거기에 포병과 대공 부대들이 이제 섞여 있어갖고 이게 하나의 유기적인 협동 전력으로서 기능을 해갖고 이것이 우리가 미대전을 수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위이다. 그래갖고 한 140개 정도의 대대 전투단을 육성을 해갖고 이걸로 빠른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항상 창이 발달하면은 방패가 또 거기 발달하게 되죠.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2014년부터 계속된 이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오면서 서방의 많은 정보 지원과 그리고 대전차 화기 지원을 받아갖고 이런 러시아의 창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었죠. 그게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대대전투단의 문제가 뭐냐면은 보병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도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러시아군의 강력한 기갑부대가 밀고 들어오면은 이 곳곳에 양쪽에 숨어있던 우크라이나군 보병이 그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로 이 러시아군 전차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 선두부대가 잘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크라이나군이 후방으로 달려들어갖고 이 부대를 고립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방에서 보급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또 대대전투단의 큰 취약점이 수송부대가 적다 보니까 후방과 보급이 차단되면은 작전 지속 능력이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대전차 미사일 이외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드론이었죠. 그동안은 미국이 운용하던 드론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 많이 쓰는 상용 드론, 기껏해야 한 수십만 원 하는 이런 드론들까지 대거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전차나 장갑 차량의 약점들을 콕콕 집어서 거기에 폭탄을 떨고 대니까, 이러다 보니 러시아군의 강력한 기갑 전력이 아주 재빠르게 무력화돼 버렸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러시아군이 한번 격퇴되고 나니까 이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방어 태세를 갖다가 어떻게 뚫어야 될지를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군도 방패만 갖고 있지 이 러시아군을 받아칠 그런 창이 강력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규모로 참호를 파고 진지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시작하면서 전선이 완전히 정체가 되게 됐죠. 이렇게 고착화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포병 화력을 대거 동원하기도 하고, 전차에도 겉에다가 케이지를 갖다가 둘러갖고 드론이 못 뚫고 들어오게 하면서 볼품없이 막 나가는 이런 전술도 했는데, 그걸 또 잘 파고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막고, 양쪽이 이 고착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리한 참호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현대전에선 되게 첨단 기술이 중요해서 군인의 숫자를 줄여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현대 전쟁과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첨단 기술로 모든 다른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사실 환상입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첨단 기술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했어요. 이미 과거 근세 전쟁부터 대포의 등장, 화약무기 등장 자체부터가 그 당시에는 이게 진정한 게임 체인저다 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변화는 만들어냈지만은 전쟁의 근본에 대해서 바꿔놨는가 라는 거는 좀 약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 더 큰 충격은 과거에 비행기가 등장했을 때, 그로 인해서 맨날 지상에서만 싸우던 것이
없이 이제 공중 입체적으로 싸우는 거의 변화가 사실은 더 컸고요. 지금 우리가 러우 전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변화는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충격이 좀 적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입체적인 항공전의 시대로 갔어도 지금 전쟁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죠. 저는 이 전쟁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꼽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의지입니다. 각 국에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이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은 전쟁이 안 돼요.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싸울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자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 투여하고 싶겠어요? 그게 가장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베트남 전쟁이죠. 미군이 베트남에 비해서 훨씬 많은 물량을 갖고 있었지만은 결국에 의지가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 어딘지도 모르는 조그만 나라에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거기에 회의감이 들면서 이 전쟁 못해 라고 나오게 된 거죠. 손자병법에서 맨날 얘기하듯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싸우기 전에 이겨놓고 시작한다고 하죠. 그게 바로 물리적인 충돌을 하기 전에 상대편의 전쟁의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이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었는가? 그거는 바로 미국과 나토 우방국들이 강력한 정보 지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런 공격 징후가 있다. 저쪽에서 지금 공격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샅샅이 알려주니까 우크라이나는 딱딱 고기를 노려서 대응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것이 경제와 과학기술의 힘이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면은 결국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쟁 속에서 수많은 기술적 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과학기술의 힘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숨가쁘게 변화하는 이런 드론전이라든가 사이버전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해갖고 드론도 많이 생산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골탕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여전히 숫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물론 여러 가지 국제 문제 때문에 아주 대규모 파병은 못한다고 하지만은 러시아도 지금 전쟁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어갖고 징집에 많이 응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온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그 머릿수를 채워주면서 밀어붙이니까 지금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상당히 밀어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머릿수는 중요합니다. 북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재미로 한국이랑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은 어디가 더 강할까요? 한국 대 북한, 뭐 항상 놔두는 떡밥입니다만은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세합니다, 당연히. 북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제난으로 인해서 과거 냉전 시대에 쓰고 있던 무기가 기본인데다가 거기에 가동률도 안 좋거든요. 뭐 연료도 부족하고 각종 뭐 정비 부품도 충분히 생산이 안 되고 해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지만 북한에게는 핵무기가 있죠. 그렇게 북한이 굶어가면서 막대한 투자를 한 것도 그런 재래식 전력의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거든요. 이 핵무기 앞에서는 이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많은 부분이 상쇄 또는 역전이 되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지만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최소한 100개 정도는 될 텐데, 핵탄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한 발만 맞아도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아주 갑갑한 상황에 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추가됐습니다. 최첨단 드론 기술의 전장이 돼버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이 이제 실전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이런 드론 관련 기술들을 전수해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군이 초반에는 굉장히 약간 좀 어리버리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군도 감탄할 정도로 굉장히 전술적으로도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드론 같은 것이 우리가 쫓아올 때 겁에 질려갖고 도주하는 러시아 병사들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걸 영리하게 한 명이 미끼가 돼서 막 도망치는 척하면서 드론을 끌어들이면은 양옆에 포진하고 있던 다른 병사들이 거기서 집중 사격을 해서 격추를 시키는 뭐 이런 식의 유인 전술도 쓰고 있고 다양한 대드론 기술들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면은 쫙 전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러시아의 드론 기술을 배워갖고 위협적인 소형 드론
드론들 앞으로 배치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무기는 아직 이걸 상대하기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빨리 이거에 대한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이런 도발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논쟁이 될 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한국 대 일본, 이것도 항상 놔두는 떡밥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과 일본은 노는 물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전 세계적인 육군 강국이고요, 일본은 해군 강국입니다. 이런 좀 기형적인 구조가 생겨나게 된 거는 이게 동북아 안보는 미국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 구도 내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주로 미국 해군을 보조하면서 과건 소련, 지금은 중국 해군 세력을 봉쇄하고 하는 쪽으로 특화가 돼 있었던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병력수를 갖고 있는 북한군의 직접적인 지상 위협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일단 상륙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위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바다를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고, 일본은 바다를 갖다가 어떻게 봉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넘어와서 우리 육군을 제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이 1대1로 붙었을 때는 별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하이라이트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역시 미국이 우위입니다. 모든 부문에서 미국이 우위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뭐 해군만 하더라도 슈퍼캐리어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이 12개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공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가 미국 공군, 두 번째가 미국 해군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치더라도 현대의 이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군과 공군 전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감히 도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신형 항공기들을 많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형 항공기들의 객관적인 성능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걸 철저하게 기밀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더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중국은 지금 우리 한국, 일본과 함께 전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국은 지금 조선업이 거의 다 몰락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 평가하기로는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 조선 능력의 230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배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전투 함정으로 분류되는 그런 함정들이 이미 중국이 234척을 취역을 시켜갖고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들의 핵심은 구축함이라는 한 급인데요. 구축함이 아직 미국이 많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하지만 미국은 지금 조선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 함정을 건조하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는 지금 취역한 함정들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부족해서. 미국도 이런 두려운 미래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시험해보고 있죠. 큰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드론 모함들도 만들고, 좀 더 미사일들이 강화된 화력 중심의 함정들을 더 많이 배치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역시 이것도 불안하죠. 요즘 딥시크 쇼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도 AI 기술이 요즘 진심입니다. 중국도 이런 쪽을 같이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꽤 많은 부분에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추월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국제 정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하면은 미국 및 우방국가, 즉 우리 한국과 일본까지 상대하겠다는 그런 결기가 없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가 바로 이 대만 해협이기 때문이죠. 흔히 얘기되고 있는 시나리오가, 전초전은 한국에서 먼저 타오를 수도 있다. 한국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 미군 기지, 엄청나게 큰 기지가 있고 오산 공군 기지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안전하게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한미군부터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택 미군 기지 같은데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본 요코스카를 비롯한 여러 중요한 해군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미사일들을 쏠 것이고, 그 다음엔 당연히 대만 해협에서 엄청난 해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여러 해군력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괌 기지 같은 곳을 향해서도 이 많은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들을 발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걸 막아내느냐 못 막느냐가 그 다음 작전의 향배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큰 타격을 주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상륙부대가 뜰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과 동맹국이 큰 타격을 입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 상륙부대가 출정을 해갖고 기습적인 공격을 하겠죠.
근데 뭐 대만도 이렇게 만만한 국가는 아니어서, 대만은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섬도 작은 데다가 해안이 상륙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또 요소요소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는 그런 전투가 벌어질 텐데, 거기서 얼마나 중국군이 희생을 무릅쓰고 교두보를 장악하느냐, 그것이 이 전쟁의 향배를 가르겠죠. 그러면 혹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인데, 여전히 세계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아까도 현대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중요한 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요즘 병사들 모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러시아, 소련은 사람을 갈아 넣는데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보여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인구로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수행하고 이겨온 나라였는데, 지금 러시아도 저렇게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그런 면에서 이게 3차 세계대전까지 확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도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서는 아무도 전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피를 흘렸으니까. 진짜 전쟁에 다들 염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과거의 그 쓰라린 기억이 잊혀지고, 그리고 현재의 갈등이 너무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전쟁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피어오름으로써 이 2차 세계대전까지 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평화가 길어지면은 전쟁의 끔찍한 기억을 잃어버린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첨단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피 안 흘리고도 충분히 전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된다면 한번 해보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게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지더라도 상대국가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많이 얘기되는 소위 고슴도치 이론, 고슴도치 전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공식 전략은 아닙니다. 고슴도치 전략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고슴도치를 안 건드리는 이유가, 고슴도치가 화가 나갖고 빳빳하게 털을 세우고 잘못 건드리면은 가시가 엄청나게 많이 찔려서 그 위협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약소국의 이건 생존 전략입니다. 강대국은 고슴도치 전략을 쓸 이유가 없죠. 우리는 강대강으로 펀치를 부닥치면 되니까. 근데 약소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은 약하지만은 적에게 하나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된다. 상대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억제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국가 내부적으로는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국력이 엄청나게 약했었죠.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강대국을 직접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치명적인 수단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로서 계속 얘기가 되어온 건데요. 그래서 뭐 요즘 최근에 현무5나 그런 위력적인 여러 가지 미사일 시스템들을 갖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공식화된 고슴도치 전략은 없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고슴도치 전략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3년에 서울에서 경계경보가 발령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정확하게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라고 알려주질 않아서 되게 저도 당황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피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 피할 수 있는 데를 찾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그래서 경계경보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경계경보인지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무슨 구경거리 난 것처럼 창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대폭발이 났을 때 창가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그 압력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산산이 깨지기 때문에 그 유리 파편 뒤집었으면 큰 상처를 입습니다. 반드시 이제 창가에서 먼저 떨어지시고요. 핵무기라고 한다면은 빨리 가까운 지하로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곳이 아무래도 지하실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철 같은 곳이 되겠죠. 신속한 시간 내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설령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리창 먼 곳에서 최대한 몸을 피할 수 있는 대로 해갖고 착 엎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화생방 공격이다,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지하가 오히려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독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깔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위로 가셔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공격으로부터 내가 일단 다치는 걸 막으셔야 됩니다. 몇 번의 충격이 지나가면은 그 당시에 민방위본부에서 얘기하는 이 행동 지침을 갖다가 명확하게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근데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너무 인터넷을 믿지 마십시오.
돼요. 왜냐면 진짜 전시가 되면은 통신 수단의 무력화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공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통적인 라디오가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무선 통신이 다 끊기는 날이 오더라도 의외로 라디오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핸드폰 보면은 라디오 기능이 있는데 이게 그냥은 안 되고 이어폰이 있어야만 이게 들을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럴 때 대비해서 가방 어디 하나에 넣어둘 필요는 있어요. 그냥 우리 이어보드가 방전되면은 그때 유선으로 쓰기에도 좋고 꼭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생수 얼마나 갖고 계세요 보통? 전쟁이 나면은 그런 거부터 오염이 되거나 아니면 수도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페트병 몇 개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뭐 햇반도 좀 챙겨 놓으신다든가 기본적인 구급 약품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비상시에 대비한 뭐 구급 키트 같은 것들 사실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나와 내 가족을 지킨다는 기분으로 평소에 좀 대비하면서 사는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